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국의 베테랑 기자 오가와 마사미가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자신이 맡은 다큐멘터리 편집을 중단시키고 상부에 뜻밖의 요청을 한 건데요. 이건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입니다. 그 한마디는 일본 방송사 내부를 뒤흔들었고 일부 간부들은 이 내용은 편집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오가와 마사미는 끝까지 한 학생의 목소리를 지워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보고 돌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세계는 목소리를 줄이려는 언론보다 진심을 담아 전하려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진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NHK 방송국에서 17년째 다큐멘터리 기자로 일하고 있는 오가와 마사미입니다. 주로 해외의 다양한 문화를 취재하고 카메라에 객관적으로 담아내는 일을 하고 있죠. 저의 신념은 단 하나, 어떤 상황이든 개인의 감정을 넣으면 진실이 왜곡되기 쉽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 제가 이번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솔직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이번 취재 대상은 한일 청소년들의 교류 프로그램이었으니까요. 처음엔 망설였죠. 양국의 역사 문제는 워낙 민감한 주제라 조금만 실수해도 일본 내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출발 전 후배 타카하시 유리에게 단단히 당부했어요. 취재 가방을 정리하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죠. 유리, 우리가 하는 일은 기록이야. 감정이나 개인적인 견해는 빼야 해.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선배님. 최대한 중립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유리는 다부지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속으로 불안했어요. 한국 취재는 처음이 아니었죠. 그동안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나 독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양쪽에서 비난을 받았으니까요. 일본 방송사는 한국 현지에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탔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죠. 유리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선배, 서울 정말 현대적이네요. 도쿄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 하지만 우리는 풍경을 보러 온 게 아니야.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니 마음 단단히 먹어.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취재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취재 노트를 펼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중립을 지키자. 그게 내일이니까.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 도착했어요. 첫날 취재치고는 분위기가 꽤 부드러웠습니다. 학생들의 교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일까요? 교문을 지나며 생각했죠. 이번엔 무난하게 갈 수 있겠네. 교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저희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건넸어요. 담임 교사는 밝은 얼굴로 학생들에게 말했죠. 오늘은 일본 NHK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수업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업이 시작됐어요. 역사 수업이라기에 조금 걱정은 됐지만 설마 큰일이야 있겠나 싶었습니다. 유리는 학생들의 표정을 카메라에 담았고 저는 교사의 움직임을 쫓았죠. 다들 교과서 144쪽을 펴보세요. 오늘은 근현대사 단원을 공부할 겁니다. 저는 자연스레 학생들 책상으로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펼쳐진 교과서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제 손이 흔들렸죠.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죠. 교과서 속 내용이 너무 생생했고 컬러 사진과 함께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카메라 렌즈를 감싸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문득 교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오가와 기자님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네요. 네, 그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다시 들어 올렸지만 방금 본 그 교과서 페이지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냉정하게 오가와 중립을 지켜야 해.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다짐했죠. 교사는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칠판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라고 적으며 말했어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60만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탄광, 건설 현장, 군수공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을 했죠. 학생들은 놀랍도록 진지한 표정으로 필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담으면서도 내 귀에 들리는 내용이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전시 노동자 모집이나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조치라는 표현을 써요. 강제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제 옆에 있던 유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배, 이 내용 그대로 방송해도 될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일었죠. 이건 한국의 시각일 뿐이야. 객관적인 역사라고 할 수 없어. 수업은 계속 이어졌고 교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흑백 사진이었어요. 노인이 된 그들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과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 렌즈를 통해 제게 꽂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에 의해 성적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처음에는 간호사나 공장 일자리를 미끼로 속여 데려간 뒤 강제로 위안소에서 일하게 했어요. 카메라를 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역사와 달랐어요. NHK에서는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전시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거나 때로는 그 문제라고 에둘러 표현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잠시 촬영을 멈추고 교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도 되는 건가요? 조금 편향된 시각이 아닌가 싶어서요. 교사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가와 씨, 우리는 숨기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이건 편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진실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진실과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달랐으니까요. 교사는 이번엔 독도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은 메이지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공식 입장이 맴돌았습니다. 촬영을 계속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방송하면 일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시청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편집부에서 이런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기나 할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수업이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일본 사람들은 이런 역사에 대해 어떻게 배우나요? 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일본의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축소되어 있거나 표현이 달라요. 예를 들면 강제징용이라고 하지 않고 징용이라고만 표현하죠.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교육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배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오는데 담임 교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가와 씨,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년 일본 학생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생각보다 솔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일본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교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가와 씨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유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유리의 표정에도 혼란이 가득했죠. 선배, 방금 수업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유리,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기록하는 거야.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출렁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면서도 교실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 교과서의 선명한 사진들, 그리고 교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까지 마치 다른 세계를 들여다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7년간 저는 객관적 시선을 가진 기자라고 자부해왔어요. 하지만 그 객관성이란 게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던 사실만이 객관적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죠. 다음 날 아침 학교로 다시 향했습니다. 오늘은 한일 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일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촬영할 예정이었죠. 어제의 불편한 기억을 뒤로하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이미 두 나라 학생들이 섞여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이 보였죠. 카메라를 준비하며 유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교류 모습에 집중하자. 특히 처음 만나는 순간의 표정이 중요해. 촬영을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환영 인사부터 일본 학생들의 수줍은 자기소개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고 화기애애했죠. 마치 어제의 역사 수업은 없었던 일처럼요. 그때 담임 교사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가와 씨, 수업 후에 잠시 시간 되세요? 한 학생이 기자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저요? 어떤 학생인가요? 어제 역사 수업에 참여했던 김지은 학생이에요. 사실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교사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네, 물론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간 교실 한쪽에서 김지은 학생을 만났어요. 단정한 교복 차림의 그 학생은 조용하면서도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가와 기자님. 저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지은 학생. 나를 만나고 싶었다고. 지은 학생은 잠시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더듬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희 외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카메라는 저도 모르게 내려놓고 있었죠. 그렇군요. 너무 짧게 대답한 것 같아 덧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와 나누고 싶은 건가요? 지은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처음으로 할머니가 겪으셨던 일을 들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기자라면 이런 순간 녹음이나 촬영을 시작해야 하는데 왜인지 그럴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16살 때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소가집을 나섰대요. 그런데 중국으로 끌려가셨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셨대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말을 이을 수 없는 듯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 해야 할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일본인인 저에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은 학생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오가와 씨가 진심으로 들어주신다면요. 저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분들의 고통이 잊히지 않았으면 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17년간 쌓아온 중립이라는 벽이 한 10대 소녀의, 아니 그 뒤에 있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지은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워하지 말고 하지만 잊지도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위안부라는 단어는 저에게 뉴스 속 단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것은 한 소녀의 할머니, 실존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은아, 내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 정말 진심으로.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기자님, 이 이야기를 일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니까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방송할 수 있을까요? 일본 시청자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록해온 것은 진실일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던 진실의 일부에 불과한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
호텔 방문을 열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노트북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일본어로 위안부를 검색하자 나오는 결과들은 대부분 강제성 증거 없음, 모집에 응한 여성들,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조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유리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선배,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한국어로 위안부를 검색했습니다. 이미지 검색 결과만으로도 충격적이었어요. 수요 집회 사진,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 각국의 위안부 소녀상 모습까지.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지난 3년간 NHK에서 방송된 위안부 관련 내용을 찾아봐야겠다고요. 방송국 내부 아카이브에 접속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고작 5건. 그것도 대부분 한일 관계의 걸림돌, 양국 간 외교 마찰의 원인 정도로만 언급된 짧은 뉴스였어요. 그중 하나를 클릭해서 재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국 정부가 또다시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2015년 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사안을 재논의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작 20초짜리 뉴스였어요. 그것도 오로지 정치적 관점에서만 다루고 있었죠. 피해자의 목소리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한 방송사가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오늘 교과서에서 본 내용을 하나하나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독도, 각 주제마다 일본과 한국의 시각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컸어요. 마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현실이 존재하는 것 같았죠. 노트북과 휴대폰, 두 화면을 번갈아 보며 자료를 찾는 동안 밤은 깊어갔습니다. 유리는 이미 자기 침대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정신없이 검색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들을 메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증언 모음집,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일본 학자들의 연구 자료까지. 새벽 2시 갑자기 제 손이 멈췄어요. 화면에는 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한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이었죠. 일본어 자막이 달려 있었어요. 밤마다 20명, 30명이 들어왔어요. 도망치려고 했지만 군인들이 칼로 위협했어요. 제 나이는 고작 16살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 눈물 고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 말했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방송한 적이 없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7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진실을 전한다고 자부했지만 어쩌면 나는 진실의 일부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내가 선택한 중립이라는 시선이 사실은 회피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책상 위에 놓인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기록해왔지만 그 화면 안에 담기는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한 현실에 불과했어요. 렌즈 바깥의 세상, 프레임 밖으로 밀려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고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서의 수업 장면, 학생들의 표정, 교사의 설명, 그리고 문득 한 장면에서 멈췄어요. 카메라에 담긴 지은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인터뷰는 촬영하지 않았지만 수업 중에 그녀를 몇 번 담았더군요. 진지하게 필기하는 모습, 역사 교과서를 펼쳐보는 모습, 그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메일함을 열어보니 NHK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가와 팀장님, 첫날 촬영분 잘 받았습니다. 다만 역사 수업 부분은 편집 과정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에 민감한 내용이니 가급적 교류 활동 위주로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일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여왔던 것 같아요. 그저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며 안전한 영역에만 카메라를 들이밀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의 진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아프고 때로는 부끄러운 진실일지라도 말이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어요. 오늘은 한일 학생들의 공동 발표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 밑에 드리운 다크서클이 어젯밤의 긴 고민을 말해주고 있었죠. 유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생각할 게 좀 많았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의 촬영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 온 메일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전에는 당연한 지침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일종의 검열처럼 보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지은 학생과 마주쳤어요. 그 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가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촬영하러 오셨네요. 응, 오늘은 한일 학생들의 공동 발표를 촬영할 거야. 교실로 들어가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한일 양국 학생들이 조를 이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첫 조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두 학생의 진지한 대화를 카메라에 담았어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교류가 아닐까 싶었죠. 점심시간 교사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본사의 편집부장 나카무라 씨였어요. 오가와 씨, 어제 보내준 영상을 봤습니다. 역사 수업 장면이 좀 민감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실제 한국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카무라 부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지 역사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시청자들은 불편해할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바로 수긍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나카무라 부장님,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일본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모든 것이 교류의 일부 아닐까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가와 씨, 당신 경험이 풍부하니까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민감한 사안은 중립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같은 표현은 가급적 자제하고 전시 노동자, 위안부 문제 정도로 순화해서 편집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무거워졌어요. 중립적이라는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편하지 않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오후 촬영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유리와 함께 오늘 촬영한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한일 학생들의 진지한 토론 장면, 서로 다른 교과서를 비교하는 모습, 그리고 발표 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표정들까지. 유리가 물었습니다. 선배, 이런 장면들 방송에 나갈 수 있을까요? 말을 끝맺지 못하는 유리의 표정에서 저와 같은 고민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도 무언가 변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기록하는 거야. 그 이후의 일은 또 다른 싸움이겠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마지막 촬영이 있고 곧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아침 일찍부터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촬영한 영상의 자막 번역 파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NHK는 해외 취재 시 현지 언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팀을 따로 운영합니다. 저는 서둘러 파일을 열었죠. 하루 종일 촬영했던 내용 중에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부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자막 파일을 훑어보는데 문득 지은 학생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했어요. 제가 놓쳤던 순간이었나 봐요. 공동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지은이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픈 역사라도 함께 바라보면 그것은 갈등이 아닌 화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서 제 손이 멈췄어요. 우리는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겪은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은은 분명 할머니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거예요. 17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어쩌면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아이는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역사적 화해를 말하고 있었어요. 유리가 준비를 마치고 저를 불렀습니다. 선배, 출발할까요? 오늘이 마지막 촬영일이네요. 그래, 가자. 학교로 향하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방송할 내용이 검열되거나 편집된다 해도 적어도 나 자신은 진실을 보았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변한 거라고요. 오늘은 한일 학생들의 마지막 교류 시간이었습니다. 양국 학생들이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첫날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정말 친구가 된 듯한 편안함이 있었죠. 촬영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읽어주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중 한 일본 학생이 한국어로 열심히 연습한 문장을 더듬더듬 읽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몰랐던 역사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여러분이라는 친구를 얻었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교실에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렌즈를 통해 보는 풍경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죠. 지은이 차례가 되었어요. 그 아이는 조용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생각하면 일본 친구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을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친구라는 것을요. 말을 마치고 지은이 제 쪽을 바라봤어요. 제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점심시간 지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가와 기자님, 이제 곧 돌아가시나요? 응,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어요. 기자님께도 편지를 썼어요. 일본에 돌아가서 읽어주세요. 고마워, 지은아. 소중히 간직할게. 교류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단체 사진 촬영이었습니다. 제 카메라가 아닌 학교 선생님의 카메라에 담기는 장면이었죠. 한일 학생들이 나란히 서서 웃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 아닐까? 마지막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지난 3일간의 영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역사 수업 장면, 학생들의 토론, 지은의 발언, 그리고 오늘의 작별 인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었습니다. 유리가 제 옆에 앉아 함께 영상을 보았어요. 선배, 이 다큐멘터리는 특별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것과는 달라요. 그래, 아마도 그럴 거야. 그래서 더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모르지. 저녁이 되어 짐을 정리하는데 문득 지은이 준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일본에 돌아가서 읽으라고 했지만 지금 읽어도 괜찮겠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오가와 기자님께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자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기자님이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그곳에서도 저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널리 알려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여기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게요. 건강하세요. 김지은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태껏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뭐가 이렇게 슬픈 걸까요? 아니,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임감이었을까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기자 오가와 마사미가 아닌 인간 오가와 마사미로서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더 이상 중립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한국 취재였는데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다가 지은이 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널리 알려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졌죠. 다음 날 아침 NHK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로비에서 우연히 국제부의 김영철 PD를 만났어요. 오가와 씨, 한국 취재 잘 다녀왔어요? 어떤 내용을 담아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김 PD님, 오후에 있을 편집회의에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김 PD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게요. 국제 다큐멘터리 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궁금증과 조금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져온 자료에 대한 소문이 이미 돌고 있나 봐요. 오전 내내 영상을 정리하고 편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점심시간 나카무라 편집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오가와 씨, 오후 편집회의 전에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부장님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자 그는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 일부를 미리 봤어요. 솔직히 조금 당혹스럽네요. 우리가 애초에 기획한 것은 한일 청소년 교류의 밝은 면을 조명하는 다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교류의 진정한 모습은 단순히 밝은 면만이 아니었어요.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가와 씨, 당신은 베테랑 기자잖아요. 어떤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특히 위안부나 강제징용 같은 표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제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침묵했던 제 목소리가 깨어난 것 같았죠. 부장님,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가는 걸까요? 불편한 진실도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닐까요?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편집회의에는 제작부, 편집부, 그리고 간부들까지 총 9명이 참석했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 클립들을 순서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일 학생들의 첫 만남 장면, 그리고 교과서를 비교하는 수업 장면까지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역사 수업 내용과 위안부 관련 발언이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혼도 프로듀서가 영상을 멈추게 했어요. 이런 내용은 좀 민감하지 않나요? 특히 강제징용이라는 자막이 반복되는데 이건 전시 노동 정도로 순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타카하시 차장도 의견을 냈어요. 학생의 울먹이는 장면도 지나치게 감성적입니다.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중립적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립은 사실 회피에 가까웠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은이 말한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겪은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한 듯 기침을 했어요. 시오노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고 대신 양국 학생들의 친교 장면을 더 넣는 건 어떨까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학생의 진심을 자르는 것은 보도도 아니고 기록도 아닙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가와 씨,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방송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청자들의 정서와 국가 간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순간 김영철 PD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한국계 일본인으로서 두 나라의 역사인식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계속 회피한다면 진정한 이해는 영원히 불가능할 겁니다. 오가와 씨가 담아온 이 솔직한 대화야말로 교류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그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이 직업을 택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한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제가 그 신념을 저버린다면 앞으로 어떤 얼굴로 카메라를 들 수 있을까요? 회의실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어요. 시오노 국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논의하죠. 오가와 씨, 편집 방향을 제고해보세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정리하는데 김 PD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가와 씨, 잠깐 시간 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김 PD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힘든 싸움을 시작했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김 PD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걸까요? 김 PD가 미소 지었어요. 감정이 있어야 진실도 보입니다. 오가와 씨는 그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서울과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기억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했죠. 내일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저는 제 신념을 지켰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기자로서의 한 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립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배웠으니까요. 카메라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러 갈 겁니다. 이제는 진정한 기자로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진실을 함께 찾아갈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